안녕하세요. 경혜여고 1학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경혜여고 언박싱 언어 문법 교사 김영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2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화법 영역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소단원 언어 영역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선 담화의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각자의 생각이 문장으로 실현된 것을 발화라고 해요. 그렇게 실현된 발화가 모여서 통일체를 이루면 담화가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좀 쉽게 말해볼까요? 서로 각자 생각한 것을 이야기로 주고받는 일체의 행위, 이것을 담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담화의 상황에서 쓰이는 문법적 요소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힌다면 나의 생각을 전달할 때에도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에도 좀 더 수월하게 되겠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부터 국어 영역의 출제 영역의 명칭이 바뀝니다. 기존의 문학, 독서, 흔히 비문학이라고 하죠. 화법과 작문은 변동이 없는데 문법 영역이 언어라는 이름으로 출제가 되고요. 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여러분까지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 선택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언어, 이 두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쓰는 용어로는 화작이냐 문법이냐 둘 중에 선택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문법, 지금 용어로는 언어인데 이 문법 영역이 조금 만만치 않게 출제가 됩니다. 물론 아직은 2022학년도 수능부터 어떻게 이 두 영역이 출제될 것이고 출제 문항은 몇 문항인지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제 사견으로는 화작은 풀이 시간과 문법은 학습량과의 싸움이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무튼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이 문법 영역은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에서는 분명히 얼마나 투자하여 학습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 만큼 조금씩이라도 나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문법 영역, 그 중에서도 문법 요소에는 일단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지금부터 언어, 문법 요소, 언박싱 시작합니다. 교과서 80페이지입니다. 문법 요소는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상황에 맞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언어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의 문법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말의 문법 요소에는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등이 있다. 자, 우선 높임 표현은 다음 단락에 바로 나오니까 잠깐 놔두고 시간 표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제라고 이야기하죠.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를 말하고요. 피동 표현은 능동 표현과의 반대의 개념으로 주체가 남의 움직임에 의해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인용 표현은 남의 말이나 글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끌어온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자, 이 네 가지 말고도 문장의 종결 표현, 그러니까 평서형이냐, 의문형이냐, 감탄형이냐 하는 것들, 그리고 사동 표현, 어떤 일을 시키는 주체가 그 시킴을 받는 주체에게 특정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또 우리말에 없어서는 안 될 부정 표현까지. 이러한 일련의 문법 요소들을 평소 익혀두면 의사소통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높임 표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높임 표현.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의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높임법이라고 한다. 국어의 높임법은 높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나누어진다. 높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군요.
먼저 상대 높임의 상대는 화자에 대비되는 청자, 즉 듣는 이를 말합니다. 곧 듣는 이를 높이는 표현법이고요. 주체 높임이라는 말에서 주체는 서술의 주체,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주어가 되겠죠. 이 주어를 높이기 위해 쓰이는 높임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객체 높임은 주체 높임이 주어를 높이는 것이라면 객체 높임은 서술어의 대상, 즉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각각의 사례를 보면서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상대 높임법이 제시되었네요.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으로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된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 상대 높임법은 대부분 문장을 끝낼 때 어떻게 표현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즉, 종결어미나 종결어미 뒤에 붙는 보조사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표를 보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상대 높임법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는데, 격식체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나 공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며 심리적 거리를 두는 느낌을 준다. 비격식체는 격식을 덜 차리는 사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며 친근감을 준다.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일단 구분을 하죠. 자, 아래 그림을 볼까요? 가의 그림은 토론대회에서 이영준 학생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나의 그림은 동아리방에서의 담화 상황 중 영준 선배 책 좀 빌려주세요 라는 발화가 나와 있네요. 다음 그 페이지에 그 설명이 되어 있네요. 81페이지입니다. 가, 나는 모두 상대를 높이지만 가는 토론대회라는 공적인 상황에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상대를 격식을 차려 높였고, 나는 사적인 상황에서 해요체를 사용하여 상대를 친근하게 높였다. 말 그대로 상대 높임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토론대회와 같은 공적인 상황이냐, 그래서 심리적 거리를 두는 느낌을 줄 상황이냐, 또는 동아리방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사적인 대화의 상황이냐, 즉 친근감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상황인 것이냐에 따라 각각 격식체를 쓸 것인지 비격식체를 쓸 것인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아래의 표를 보면 보다 세분화된 상대 높임 표현을 볼 수 있네요. 자, 조금 전에 봤던 그림의 가는 상대 높임의 격식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표에서 어느 것에 해당될까요? 한번 각자 찾아볼까요? 네, 여기 격식체의 하십시오체, 그 중에서도 명령법에 있네요. 자, 그렇다면 그림의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번에도 여러분이 먼저 찾아보세요. 네, 여기 비격식체의 해요체, 그중 명령법에 있는 잡아요와 그 표현 방법이 동일하죠. 어때요, 여러분? 이 표에 대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나요? 지난 수업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했었죠? 선생님, 이 표 다 외워야 하나요? 똑같은 대답을 할게요. 네, 외우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외우려고 노력한다고 단시간에 외워질까요? 어디서 들었는데 중학교 때 여러분만의 혹은 선생님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외우기를 시도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제시된 담화 상황의 문장을 보고 종결 표현을 살펴본 후에 이 표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찾아봤었잖아요. 우선은 그렇게 상대 높임,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부담 갖지 말고 상대 높임에는 다양한 종결 표현이 있고, 이렇게 묶으면 격식체이고 이렇게 묶으면 비격식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격식체는 이렇게 순서대로
아주 높임부터 아주 낮춤까지. 비격식체는 두루 높임과 두루 낮춤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는 것 함께 알아두셨으면 해요. 됐나요? 조금 뒤에 높임 표현을 다 살피고 난 뒤에 높임 표현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으로 주체 높임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주체 높임법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자, 이 부분을 보려면 먼저 오른쪽 날개에 있는 두 용어 어간과 선어말 어미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물론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두 용어가 낯설다면 꼭 보고 넘어갑시다. 어간. 용언이 활용할 때에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보다, 보니, 보고에서 보와, 먹다, 먹으니, 먹고에서 먹이, 어간이다. 선어말 어미는 그것이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용언의 맨 뒤에 오는 어미이고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의 앞에 나타나는 어미이다. 가시겠다, 가시겠고에서 다, 고가 어말 어미이고 시, 겟 이것이 선어말 어미이다. 그러니까 어말 어미의 앞에 온다고 해서 앞선자를 써서 선어말 어미라는 용어를 붙여줬네요. 됐나요?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내볼까요? 다음 어머니께서 벌써 도착하셨겠구나 에서 도착하셨겠구나에는 몇 개의 선어말 어미가 있을까요? 정답은 이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주체 높임은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시, 주로 시겠죠? 이 시가 부터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밖에 잡수시다, 주무시다와 같이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어휘를 사용하거나 주격조사, 가 대신 깨서를 사용하기도 한다. 주체 높임은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었네요. 첫째,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인다. 시 앞에 있는 는 자음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붙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령 가다의 어간 가 뒤에는 시가 바로 붙어서 가시가 되지만 젊다의 어간 젊 뒤에는 젊으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 어렵지 않죠? 자, 이 선어말 어미 시를 붙여서 주체 높임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 다음 둘째,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어휘를 사용한다. 그리고 셋째, 주격조사 가 대신 깨서를 사용한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봅시다. 자, 친구가 놀이터에 있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 있다의 주체는 친구죠. 그래서 이 문장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있다의 주체를 높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버지가 놀이터에 있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있다의 주체인 아버지는 높여야 할 대상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의 가 대신에 깨서를 쓰고 있다 대신에 계시다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놀이터에 계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버지께서 놀이터에 계시다 라고 해야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됐죠? 아래 그림 볼까요? 가와 나에서는 문장의 주어를 높이기 위해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와 선어말 어미 시, 특수어휘 잡수시다를 각각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가는 할아버지가 책을 읽는다가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신다로, 나는 할아버지가 떡을 먹는다가 아닌 할아버지께서 떡을 잡수신다로 바꾸어 표현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 선어말 어미 시, 특수어휘 잡수시다. 이렇게 주체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만 추가로 더 설명할게요. 주체 높임에는 서술의 주체인 문장의 주어를 직접 높이는 경우와
이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높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체 높임이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여기 맨 아랫줄에 있는 예문처럼 간접 높임에서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제약이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아버지께서는 형제가 두 분이 있으시다. 알겠죠? 꼭 기억합시다. 다음, 마지막 객체 높임으로 가봅시다.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객체 높임은 모시다, 뵈다, 뵙다, 들이다, 여쭈다, 여쭙다 등과 같은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어휘를 통해 실현되며 부사어의 경우 조사에게 대신 깨를 사용하기도 한다. 자, 앞서서 말했듯이 이 객체 높임법은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것인데 이 객체란 문장에서의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것, 바로 목적어와 부사어를 가리킵니다. 이 목적어나 부사어가 서술어가 가리키는 높임의 대상이 된다면 높여줘야 한다는 것. 이것이 객체 높임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객체 높임은 주체 높임은 3가지의 방법이 있었는데 객체 높임은 2가지의 방법이 있네요. 먼저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어휘를 사용하는 방법. 우리말의 객체 높임에는 이 특수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이 특히 발달되어 있어요. 데리다가 아닌 모시다, 보다 혹은 만나다가 아닌 뵈다나 뵙다, 주다가 아닌 드리다, 물어보다의 묻다가 아닌 여쭈다, 여쭙다. 이런 것들과 같이 굉장히 많은 단어가 객체 높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주체 높임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나 오늘 친구를 데리고 왔어 라는 문장이 있다면 높임법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술의 대상, 즉 객체가 할머니로 바뀐다면 나 오늘 할머니를 데리고 왔어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네, 나 오늘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 라고 해야 올바른 높임 표현이 될 거예요. 됐나요? 객체 높임의 2번째 방법은 부사어를 높여야 할 경우 조사에게 대신에 깨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너 그거 친구에게 물어볼 거니? 에서 대상, 즉 객체가 선생님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너 그거 선생님께 여쭐 거니? 혹은 여쭤볼 거니?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됐죠? 자, 다음 페이지 그림 봅시다. 가에서는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뵈다라는 특수어휘를 사용하였고 나에서는 부사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깨와 특수어휘 들이다를 사용하였다. 진아가 할머니를 만나러 갔어가 아니라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뵈다라는 특별한 동사를 사용했고요. 진아가 할머니에게 과일을 주었다가 아니라 부사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깨와 들이다라는 특수어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런 높임법의 원리를 모르고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가부터 다까지 잘못된 높임 표현을 찾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자. 자,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잘못된 부분이 바로 보이나요? 네, 가부터 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높임의 대상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렇죠. 고객님을 높여야 할 것인데 이 제품을 높이고 있죠. 무엇을 사용해서? 시라는 선어말 어미를 불필요하게 사용했네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네, 굳이 예쁘십니다를 쓸 필요 없이 예쁩니다
높임만 사용해서 주체 높임이 아닌 상대 높임, 즉 청자인 고객님만 높여주면 되는 것이죠. 됐나요? 나는 어떤가요? 나보다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에게 물어보다 라는 표현은 좀 아니죠. 두 가지가 가능하겠군요. 엿줄 혹은 여쭤볼. 이따의 대상인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다는요. 학급회의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 맞는 격식을 갖추어 주는 것이 예의겠죠. 이렇게 준호 학생이 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정리할까요? 가에서는 서술의 주체인 이 제품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다. 점원이 높이고자 한 대상은 이 제품이 아니라 고객이므로 상대 높임법만 사용하면 되는데 주체 높임법을 함께 사용한 것이다. 나에서 학생은 선생님께 물어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학생의 입장에서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이므로 물어보다가 아니라 여쭈다를 사용하는 것이 객체 높임법에 맞는 표현이다. 다에서는 학급회의와 같은 공적인 상황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상대를 낮추어 말하였다. 평소 친근한 사이라고 해도 공적인 상황에서는 상대를 높여 표현하는 것이 옳다. 자, 이제는 앞서 선어말 어미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냈던 문제, 정답을 한번 알아봅시다. 도착하셨겠구나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의 개수. 일단 준말이 있다면 준말부터 풀어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도착하시었겠구나. 혓은 시엇의 줄임 표현인 거 다 알고 있었죠? 먼저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있는 어미니까 어말 어미를 찾아야겠죠. 뭘까요? 나일까요? 아니면 구나일까요? 네, 구나가 어말 어미에 해당됩니다. 구나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로 인한 감탄을 의미하는 어말 어미, 종결 어미입니다. 자, 이렇게 한 뒤에 분석해 봅시다. 끊어볼게요. 도착하 더하기 시 더하기 엇 더하기 겟 더하기 구나. 도착하는 도착하다의 어간. 물론 더 쪽에서 명사 도착과 전미사 하다로 나눌 수는 있지만 이것과 관련된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시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엇은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 get은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구나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로 인한 감탄을 의미하는 어말, 종결 어미입니다. 그러니 선어말 어미는 무려 3개가 쓰였네요. 자, 어렵나요? 지금 선생님이 한 것이 바로 형태소 분석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도 조금 더 배우면 이 형태소 분석을 쉽게 그리고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 걱정 마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에 대해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양상을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1번, 보기의 기억, 디귿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대상을 주체, 객체, 청자, 듣는 이로 구분하라고 했어요. 기억, 어머니께서 여행을 가셨네. 가가 아닌 이 깨서에 주목하고요. 갔네가 아니라 가셨네가 있네요. 그렇다면 네, 조사 깨서를 사용하고 높임의 선어말 어미인 시가 쓰였군요. 그렇죠. 주체 높임입니다. 니은, 영진이가 할머니께 용돈을 드렸구나. 할머니께의 깨, 그 다음 드리다가 쓰였군요.
자, 앞서 말했지만 준말은 다시 풀어야 해요. 기억에 있었던 가셨네는 가시었네가 되겠고, 여기 드렸구나는 드리었구나가 되겠죠. 그러면 할머니에게 라는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 깨라는 조사를 쓰고, 이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 드리다 라는 특수어휘를 사용했군요. 그렇다면 네, 객체를 높이는 높임 표현이군요. 됐나요? 마지막 디귿. 고모께서 도착하시었어요. 께서와 시라는 선어말 어미의 사용. 네, 그렇죠. 주체 높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끝일까요? 이 문장의 종결 형태를 봅시다. 어요로 끝나고 있죠. 종결어미 어와 보조사 요가 결합된 형태네요. 어쨌든 비격식체의 해요체, 예, 상대 높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 안에 2개 이상의 높임 표현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2번 문제로 가봅시다. 2번, 보기의 가에 제시할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상대 높임의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6개 등급이 제시되어 있고,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함께 쓰는 일이 흔하다고 하네요. 그 예로 보기 어려운 것을 찾는 문제군요. 자, 이제 정답을 찾아봅시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면 아까 교과서 81페이지에 제시된 상대 높임의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예시를 다룬 표를 함께 보면서 풀어봐도 좋아요.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화면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어봐도 좋습니다. 1번,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바로 보이나요? 네, 격식체의 하십시오체이군요. 평서형.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문장은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비격식체 해유체의 의문형입니다.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함께 쓰였으니 제외해야죠. 2번, 너 내일 일찍 나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빨리 자. 안 왔니? 니. 이건 해라체의 의문형이니까 격식체에 해당되고요. 자, 아까 말한 그 표에서 찾아보세요. 잡니? 잡느냐?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빨리 자. 일단 명령형이에요. 만약 자거라 그랬다면 해라체가 되겠지만 네, 해체가 되겠네요. 비격식체이죠. 자, 어렵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표 보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2번도 제외하고요. 3번 갑시다. 빨리 준비해서 나갑시다. 나갑시다. 갑시다. 하오체의 청유형이 되겠죠. 뒤에 있는 늦겠어요. 해요체의 평서형입니다. 함께 쓰고 있죠. 격식체와 비격식체. 자, 다음 4번. 저녁 식사는 했어? 했어? 해체의 의문형이군요. 어서 자리 와서 앉게. 게, 앉게. 하계체의 명령형이죠.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표를 보면서 찾을 수 있으면 된 거예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4번도 아니죠.
결국 정답은 5번이군요. 볼까요? 교사가 학생에게 교과서는 모두 꺼냈어요? 조금 전에 나왔었죠. 해요체의 의문형이군요. 그러면 비격식체죠. 수업 시작할까? 이건 해체의 의문형입니다. 어라? 둘 다 비격식체가 쓰였네요.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이래서 높임 표현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보다는 상대 높임을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역시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상대 높임과 관련된 격식체, 비격식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 표를 보고 연습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긴 시간 동안 높임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이 함께 제시한 과제도 풀어보면서 꼼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다음 시간에는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 두 번째 시간으로 시간 표현을 언박싱 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